자, 안녕하세요. 오늘 208쪽 교과서 준비하면 되겠고요. 학습지는 22쪽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31년부터 45년까지 그 민족 말살 통치 시기를 학습하게 될 텐데, 그 부분을 학습하기에 앞서서 그 시기에 있었던 그 세계사를 조금 확인하고 가야 우리 한국사에 대한 이해도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주의 국가의 등장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이 부분을 빠르게 필요한 부분만 같이 좀 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습지는 이제 22쪽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30년대 이제 세계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대공황이라는 사건을 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 대공황이라는 경제 위기는 1929년에 발생을 하고요. 자, 경제대공황 또는 세계대공황이라고 또 합니다. 자, 이 경제 위기가 1929년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당연히 경제 위기는 수시로 발생을 하는데 이 1929년에 있었던 이 경제 위기는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쳐서 이 대공황이 결국에 그 여파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데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부터 먼저 짚고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대공황을 학습을 하려면 대공황이 왜 일어났는지를 얘기를 하려면 1차 세계대전부터 우리가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919년까지 있었던 전쟁을 얘기하죠. 자, 이때 뭐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자, 이렇게 전쟁을 합니다. 여기서 미국은 처음부터 전쟁에 참여하진 않았고 중간에 그 독일로부터 미국 배가 격침당하면서 중간부터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 1차 세계대전의 전쟁터가 이제 거의 유럽이었고, 그래서 미국은 전쟁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으면서,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면서 이제 많은 국가들에게 이제 무기를 팔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하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되거든요. 1차 세계대전이. 그리고 승전국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많은 유럽 국가들은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국가들은 승전국이었음에도 굉장히 큰 피해를 많이 입어서 승리가 되지 못했던 이겼지만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승전국이면서도 굉장히 큰 이제 경제적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영국이나 프랑스가 전 세계를 이제 경제를 주름 잡는 국가였다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미국이 이제 경제 중심에 우뚝 서게 돼요. 물론 일본도 그랬고, 일본도 이제 승전국이면서 공업이 발달했고,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 그 문화 통치 시기에 산미증식 계획 할 때 요 얘기를 그때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자, 그때 일본도 1차 세계대전에 이제 승전국으로서 공업이 굉장히 발달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시 노동자가 되면서 이제 많은 그 농민들이 부족하게 되었고 쌀이 부족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산미증식 계획을 실시했다. 그때 한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 미국에서는 자, 경제적 번영, 유례가 없었던 자, 경제 번영을 누리게 되었고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생산량을 늘리게 돼요. 자, 이때 이 미국의 경제 사조가 뭐냐면 자유방임주의.
자, 여러분들, 자, 1학기 동사 시간에 학습을 했다고 선생님이 들었어요. 자, 자유방임주의는 경제에, 그러니까 기업의 생산 활동에, 기업의 이제 경제 활동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걸 자유방임주의라고 합니다. 자,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가 이런 주장을 하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 경제는 아무 문제 없이 자 생산과 소비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맞물려 흘러간다. 뭐 이런 논리였죠. 자유방임주의. 보이지 않는 손은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도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경제는 아무 문제 없이 잘 흘러간다라는 게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손 자유방임주의의 그 핵심 이론인데 자, 이 경제사조에 입각해서 자, 미국의 기업들은 계속해서 생산을 늘려요. 그냥 경제에 대해서 낙관론만 펼치는 거야.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제 모든 이제 전쟁도 끝났고 이제는 이제 이 경제적으로 이제 성장할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산을 계속해서 늘리는데 자,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도 노동자들의 임금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아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구매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 실제로는 표면적으로는 경제가 성장한 것처럼 보였지만 기업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인 사람들의 구매력은 그렇게 많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요가 물건을 사고자 하는 이 수요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는 이제 소비의 저하로 이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소비하지 않으니 기업이 생산한 물건을 사지 않으니 기업은 당연히 실적이 좋지 않겠죠. 판매량이 그렇게 이제 높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실적이 좋지 않으니 이익이 많이 나지 않으니 이 지금 당장 나가야 되는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거예요. 임금을 줄이는 거지. 이걸 구조조정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해고가 되면서 실업률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 일자리가 없어요. 돈을 못 벌어. 언제 다시 일자리를 구할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지금 내 주머니를 닫게 되죠. 내가 언제 다시 일자리를 얻을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돈을 아끼게 된단 말이야. 최소한의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그러니까 최소한의 의식주만 해결하고 그 외에 뭐 사치품이나 뭐 이런 기호식품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소비를 줄이죠. 그래서 다시 수요가 줄어. 또 소비가 줄어. 그럼 또 기업에서는 판매가 안 돼. 기업에서는 이제 돈을 못 버니까 또 사람들을 해고해. 그럼 이 사람들은 또 일자리가 없으니까 다시 이제 소비를 줄이죠.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면서 이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929년 10월 말에 어느 날 주식이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뉴욕에서. 자, 그러면서 이제 주식이 폭락하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또 던지기 시작하고, 자, 기업은 이제 도산하기 시작하고, 기업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시작하고, 자, 그리고 기업에 이제 많은 돈을 대출해줬던 은행들도 회수를 못하니까 기업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제 기업도 은행도 파산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경제 구렁텅이로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걸 대공황이라고 하고 그 당시 이제 많은 미국은 이제 유럽 국가에 또 이제 1차 대전 끝나고 힘들어하던 유럽에 서로 또 채무 관계가 있었고 이때 경제 관계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얽혀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시작한 이 대공황은 전 세계적으로 순식간에 퍼져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대공황은 생산과 소비가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일어난 거예요. 생산은 많아지는데 소비는 그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생기는
자본주의 국가들이 겪었던 경제 위기를 대공황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대공황을 이제 극복해야 하겠죠. 여러 나라들은. 그래서 이제 극복 방안이 이제 나라별로 그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요. 자, 먼저 미국에서는 수정 자본주의에 따른 뉴딜 정책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자, 이 미국은 1차 세계대전 이후로 국력이 굉장히 많이 신장했고, 돈이 많아요. 세계 최강,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도 자, 세계 최강의 국력을 자랑했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자, 이 위기를 직접적으로 극복하고자 주도합니다. 자, 여기서 수정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 자유방임주의에 수정을 가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자유방임주의는 기업의 경제활동에 절대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걸 자유방임주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너무나 경영을 방만하게 하면서 이 생산량을 조절하지 않아서 무조건적으로 생산량을 늘리면서 지금 위기를 초래했기 때문에 수정자본주의는 어느 정도 국가가 이 생산활동에 개입하는 걸 얘기를 해요. 자, 그때 당시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주도해서 이제 뉴딜 정책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자, 뉴딜 정책은 정부가 기업의 경제 활동을 규제하고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실시된 게 이제 뉴딜 정책이에요. 자, 정부가 어느 정도 기업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규제하고 너무 지나치게 이제 방만하게 경영하지 않도록. 자, 그리고 이 고용을 자 창출해야 된다. 이 지금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일단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야 기업의 여러 가지 물건을 구매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그러면 또 기업은 이익이 나니까 저 기업이 또 생산을 늘려야 되고, 생산을 늘리려다 보니까 또 사람들을 고용해야 되고, 그럼 또 사람들이 일자리를 또 많이 얻게 되고, 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소비를 하게 되고, 그럼 또 기업은 또 사람들을 고용하게 돼요. 이게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돌리려면 고용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지금 당장은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일자리를 제공해주지 못하니 국가가 제공하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처음은. 해서 여러 공공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뭐 댐을 건설한다, 다리를 건설한다, 뭐 여러 도로를 뭐 닦는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거죠.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은 국력이 받쳐줬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이게 가능했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자, 이 나라들도 물론 옛날에는 잘 나갔죠. 근데 1차 세계대전에 그걸 이제 거치면서 승전국이긴 했지만 피해도 많았단 말이야. 그리고 그게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처럼 국가가 주도해서 일자리를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 상황이.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는 그 대신에 뭐가 많냐면 식민지가 많아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혁명을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식민지 쟁탈전에 제일 먼저 뛰어든 나라고, 프랑스가 바로 뒤이겼던 나라이기 때문에 아시아, 아프리카에 수많은 식민지들이 있어. 자,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는 이 본국과 식민지를 연결하는 경제 블록을
형성합니다. 자, 자기 나라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식민지를 묶었다라는 거예요. 경제 블록을 형성했다라는 거는 식민지에서 원료를 가져와서 자기들이 그거를 가공해서 다시 그 상품을 식민지 소비시장에 식민지에다 갖다 팔면서 이렇게 이제 이 식민지와 자기들을 묶는 경제적으로 자기들이 소유한 식민지가 제3국과 서로 이제 교역하지 못하도록 보호무역을 하는 거죠. 자, 경제 블록을 형성하면서 차근차근 이제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문제는 이 나라들이에요.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 자, 이 나라들은 미국처럼 국력이 강하지 못해서 뭐 돈이 많아서 이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를 창출해 가지고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처럼 식민지가 뭐 먼저 뛰어들어 가지고 식민지가 많아서 뭐 그 경제 블록을 형성 이럴지도 못했기 때문에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은 식민지 쟁탈전에 뒤늦게 뛰어든 나라들에 이들은 산업혁명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해서 이 나라들은 전쟁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식민지를 뺐던지 아니면 식민지를 만들던지 해서 이 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하자. 자, 그러면 전쟁을 하려면 이제 이 모든 국민이 똘똘똘 뭉쳐가지고 이 전쟁에 사활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자, 잠시 영상 끊었다가 다시 녹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활을 걸었기 때문에 이 국가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자, 앞서서 두게 되거든요. 자, 이걸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자, 전체주의가 이 세 나라에 대두하면서 자, 이 전체주의는 전체를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거. 여기서 전체는 국가를 얘기해요. 자, 자, 다시 끊었습니다. 자, 다 지웠고 잘못 써져 있던 거. 자, 그래서 전체의 이익을 자,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전쟁에 국가의 모든 사활을 걸었기 때문에 개인은 국가를 위해 희생해도 된다. 이걸 전체주의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전체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자, 개인은 이제 국가를 위해 무조건 다 동원이 돼야 되고 개인의 인권 따위는 이제 없는 전쟁을 무조건 앞세우는 그런 걸 이제 전체주의라고 하고, 자, 이 세 나라는 침략 전쟁을 통한 해외 시장을 확보하는 것을 추진했고, 자, 이 과정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있었던 자, 전쟁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이 이렇게 이제 이 3국에 다 전체주의가 대두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우리 교과서에 이제 이들의 이제 사진이 있죠. 자, 가운데 있는 자, 이 사람은 이 나치 문양이죠. 이 코스형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이제 히틀러고요, 독일의. 자, 이 사람은 이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라는 당시 지도자고, 이 사람은 일본의 그 히로히토 전왕입니다. 자, 이들이 2차 세계대전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거죠. 해서 우리는 지금 이제 세계사가 아니고 한국사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을 같이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독일과 이탈리아는 거의 유럽에서 전쟁을 하고요. 자, 일본은 이제 아시아 태평양 전쟁, 태평양 쪽에서 이제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독일, 이탈리아가 어떻게 싸웠는지는 우리 역사랑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아서 우리가 굳이 여기서 이제 이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일본이 어떻게 침략 전쟁을 확대해 나갔는지 이것은 우리 역사랑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시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일본이 민족 말살 통치라는 이제 통치 방식을 구사하기 때문에 해서 이제 일본의 침략 전쟁 확대 과정을 보면 일단 31년에 만주를 침략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우리 이걸 만주사변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여기에 만주국을 수립을 하고 군국주의 체제를 확립합니다. 자, 군국주의는 이 전쟁을 국가의 근본으로 삼는 체제를 얘기해요. 이 전쟁 행위를 국가의 근본으로 삼는. 자,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아니. 동남아시아 하기 전에 중일 전쟁을 먼저 일으킵니다. 자, 중국 본토를 쳐들어가게 돼요. 자, 만주를 넘어서서 이게 37년이고,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침략합니다. 자, 동남아시아를 침략한 이유는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전쟁을 계속 치르려면 자원이 확보가 돼야 돼요. 뭐 식량뿐만 아니고 이 석유라든지 뭐 고무 이런 여러 이제 무기를 만드는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동남아시아를 침략하게 되고 급기야 하와이의 진주만을 자, 기습 공격하면서 태평양 전쟁까지 확대가 됩니다. 자, 미국을 도발하게 되고 이때부터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하게 돼요. 자, 그러다가 결국 미국에게 원자폭탄을 2방 맞게 되고 45년 8월 15일에 일본은 이제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해방된 날이고 일본은 패전한 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지금 과정을 쭉 얘기했는데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이 부분이 우리 한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이 부분을 지금 했는데 이 일본의 침략 과정은 우리가 한국사랑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이 위에 부분은 자,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를 내진 않았으니 자,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에서 전체주의가 대두했고 그래서 2차 대전, 침략 전쟁을 일으켰고 급기야 2차 대전까지 그게 이어졌고 이 시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일본의 전쟁을 위해서 자, 많이 동원이 됐구나. 그리고 이 시기에는 어떻게 우리가 독립운동이 이제 이 시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이 부분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부분은 시험에 직접적으로 내진 않았다는 거. 자, 해서 우리는 자, 요거도 한번 보죠. 자, 일본의 최대 전선이고 이 빨간색이 자, 일본은 우리나라와 타이완을 식민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자, 만주를 쳐들어갔고 이게 만주사변이죠. 자, 그리고 만주국을 세웠고 자, 중국 본토를 쳐들어갔고 이게 중일전쟁입니다. 동남아시아까지 쳐들어갔고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면서 태평양 일대에서 미국과 전쟁하다가 45년 8월 15일에 항복한다라는 거. 자, 우리는 교과서 여기 210쪽 펴니다. 자, 민족 말살 통치와 전시 동원 체제. 자, 여기 보면 아이가 자, 아이를 내세워서 일장기를 꽂고 있는 자, 군복을 입은 자, 아이가 지금 나팔을 불면서 전쟁에 나설 것을 독려하는 이제 홍보 엽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당시 사회 분위기는 이 어린이라는 존재는 물론 평시에도 그렇지만 이 전시 상황에서는 더욱더
보호받아야 될 순수한 존재죠. 자, 어린이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물론 보호받아야 되지만 하물며 어린이는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어린이가 나서서 앞장서서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이 총력 체제를 선동하는 이 모습을 보니 자, 그 당시에 정말 모든 인력과 물자가 정말 이 전쟁을 위해서 총동원됐구나라는 그 당시 사회 분위기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이 시기를 학습지 이 13쪽에 자, 펴면은 자, 이 시기에 이루어진 이제 일본의 통치 방식을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합니다. 1931년에서 1945년까지를 얘기를 하고요. 자, 일본의 민족 말살 통치가 실시된 자, 그 당시 그 배경은 일제의 침략 전쟁이 자, 확대되는 과정에서 실시됐다라는 거 우리 아까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때 내선 일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이 구호를. 자, 이 내선 일체는 뭐냐면 우리 교과서 211쪽에 보면 이 당시 내선일정보 엽서입니다. 이 포스터 아마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교과서, 예전 교과서에서. 자, 여기서 이제 두 아이가 이제 신나게 뛰어가는데 같은 방향을 향해서 이 아이 옷에는 네라고 써져 있어요. 이거 이제 이 안 네자거든. 이거 내지인. 일본인의 뜻이에요. 이들은 스스로를 이제 내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섬나라에 살면서 이제 내지인. 그리고 여기는 이제 조선할 때 선자죠. 자, 조선인이야.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라는 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왜 강조하냐면 우리 아까 여기서 확인했겠지만 굉장히 전선이 넓단 말이야.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이. 이 동남아시아에는 섬만 수만 개예요. 수만 개. 여기다가 비행장도 지어야 되고 탄광도 캐야 되고 노역에 동원해야 되고 군사도 다 군사들도 다 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일본인만으로는 도저히 전쟁을 수행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한국인들을 전쟁에 동원을 하고자 하는데 목숨이 두 개가 아닌 이상 누가 기꺼이 나서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인들의 민족 정신을 말살시켜서 너희도 일본인이다. 너희도 천황의 중성스러운 신민이기 때문에 천황을 위해서 전쟁에 기꺼이 나서야 된다. 민족 정신을 개조하는 겁니다.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강조하는 거는 이제 내선 일체 그리고 일선 동조론 같은 맥락에서 일본과 조선은 같다는 거죠. 조상이 같다는 거야. 일본과 조선은 조상이 같다 막 이렇게 이제 역사까지 날조하면서 물론 뭐 아예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 뭐 옛날 백제인들이 많이 건너갔으니까. 하지만 이것을 조상이 같다. 우리가 이제 문화를 많이 전파해주고 했지만 어쨌든 뭐 조상이 같다 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런 주장을 앞세워서 한국 신민화 정책을 강요합니다. 자, 여기서 한국 신민화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천황이 다스리는 국가라는 의미예요. 한국은 천황이 다스리는 국가의 이 충성스러운 신민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책. 신민은 이제 뭐 신하된 백성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충성스러운 백성. 천황이 다스리는 국가의 신민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책. 다시 말하면 일본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책. 일본인으로 동화시키고자 하는 정책. 자, 을 강요합니다. 해서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말살하고 이들의 저항을 억제해서 침략전쟁에 효율적으로 동원하고자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결국은 우리 한국인들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민족 정신을 개조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민족 말살 정책은 황국신민화 정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황국신민화 정책. 해서 이제 종류로는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자, 이 신사는 일본의 여러 신들을 모셔둔 종교적 사원을 얘기합니다. 자,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황국, 신민, 서사를 암송할 것을 강요하고. 자, 황국, 신민, 서사 우리 교과서 여기 210쪽인가요? 자, 210쪽에 보면은 이제 이거 여기 아동용이 있고 성인용이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 이제 아동용이죠. 아이들 머리, 손 이렇게 이제 공손하게 모으고 학교에서 아침마다 이걸 이제 일본어로 외우게 합니다.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시민입니다. 자, 우리는 마음을 아파여 천황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우리는 인고 단련해서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를 이제 아이들이 매일매일 학교에서 일본어로 이거를 이제 교사 앞에서 외우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직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자, 이걸 계속 이제 외우게 하면서 자, 이들의 이제 어린아이들의 정신을 이제 일본인화하고자 자, 이런 것들을 암송할 것을 강요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말 사용을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완전 금지시키고 학교에서 가르치던 이 조선어 과목도 자, 사실상 폐지시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소학교 명칭을 우리 예전에 그 보통학교라고 했던 그 초등교육기관 보통학교를 소학교라고 나중에 이름을 바꿨는데 이걸 다시 국민학교로 이제 전환시키거든요. 근데 이 국민학교의 뜻이 황국신민의 학교라는 의미예요. 황국신민의 학교. 이게 우리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이제 초등학교로 바뀌죠. 근데 이 초등학교로 바뀐 게 96년인가 95년인가 그래요. 그러면 해방되고 약 50년간을 황국신민의 학교라는 의미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을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썼다는 거지. 황국신민의 학교. 이렇게 이제 우리가 36년간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는데 그 식민지배의 잔재가 이렇게까지 우리나라에 뿌리 깊게 남아 있다는 거. 세상에 황국신민학교라는 의미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시켰다는 게 한 약 50년간을 해방되고 나서 이걸 왜 안 바꿨을까요? 근데 지금도 우리 교실에 뭐 급훈이라던가 이 뭐 반잔을 뽑는 거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것도 다 이제 일본 뭐 담임 제도라던가 우리 학교에 이런 게 다 이제 일제 잔재죠, 사실은. 자, 그리고 일본식 성명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라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창씨개명 이라고 또 하죠. 이름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가장 그 상징적인 거잖아, 이름은. 근데 이름을 이제 일본 이름을 쓰도록 한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불이익을 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창시하지 않은 이라는 건 이제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지 않은 이라는 뜻이겠죠.
창시하지 않은 사람의 자녀는 각급 학교의 입학과 진학을 거부합니다. 창시하지 않은 사람의 자식들은 학교에 갈 수가 없어. 자,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 만약에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폐교시킵니다. 자, 그리고 행정기관에서는 창시하지 않은 사람의 민원 사무는 취급해주지 않아요. 창시하지 않은 사람은 징용 가야 돼. 우리 아까 뭐 동남아시아나 그런. 그리고 이때는 쌀을 다 걷어가고, 왜냐면 이제 군사들, 그러니까 이 군인들 식량으로 써야 되니까 이 쌀을 다 걷어가고 사람들한테는 먹고 죽지 않을 만큼만 배급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배급도 해주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 일본 이름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끌려가는데, 안 그러면은 밥도 못 먹는데, 그리고 학교도 못 가는데, 그리고 이런 명령도 내려요. 창시하지 않은 아이가 있으면 그 학교 교사가 마구 구타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집에 가서 부모한테 울면서 애원하도록 제발 나 일본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제 교사들 보고 아이를 마구 구타해라 이런 명령도 내린단 말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거의 80% 가까운 사람들이 이 창씨 개명을 합니다. 자, 그 내용까지, 자, 이렇게 이제 한국 신민, 그러니까 일본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책을, 정책을 펼쳤다라는 내용까지 우리, 학습하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에, 다 나머지 내용 같이, 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